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7년 만에 드디어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메가톤급 악재다라는 해석부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변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몰고 왔던 영향을 생각하면 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국의 금리 정책과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왕성우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이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지난 2006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당시 연준은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발자취를 간단히 짚어볼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시장이 요동치던 2008년에는 사상 처음 0에서 0.2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요. 7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도래 이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금리를 대신한 대책이 필요해진 FRB는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죠. 양적 완화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2009년과 2011년에는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켰고 2012년에는 초저금리 기간을 연장하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올해 초부터 금리의 인상 뜻을 밝혔고 드디어 지난 16일이었죠.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은 유동성이 한층 커지게 됐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시계 제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요? 또 그 충격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 경제가 예민해지는 것인지 오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재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뭐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연준이 올해 안으로요. 예. 올해 안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런 표현을 예. 수차례 해왔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올릴 이유가 있어서 올렸던 아니면 올려야 될 이유가 좀 불충분했더라도 예. 올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이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일부에서는 연준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강요된 선택을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 안에 이번 달에 안 올리게 되면 이제 올릴 기회가 올해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일단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것보다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제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한번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결을 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 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낮은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올리고 그때는 왜 못 올렸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가지고 한 3 내지 4%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증가율도 뭐 예. 최근 10월 달에 좀 약간 크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에 굉장히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요. 주택 소유율을 보게 되면은 한 4 내지 5%가 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의 투자율도요. GDP 대비 투자율도 보게 되면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 가지고 한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낮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라든가 주택 시장에 이렇게 부양은 좀 있었지만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좀 이제 우리가 수출을 부양하는 달러를 약세로 좀 이제 그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요. 수출에 좀 이제 그러니까 기여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 미국의 어떤 민간 부분들 가계하고 기업에 그러니까는 이 회복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이 금리를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제로 금리에서 살펴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 시청자들이 좀 약간 의아해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0에서 0.25%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0.25에서 0.5%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1%면 1%,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1.5%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목표치가 따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구간이 갖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0%를 기준금리라고 할 때는 대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금리예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이제 고 목표치로 이제 그러니까 조정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0%라는 얘기고요. 0.25%는 뭐냐면은 은행이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때 자기가 지급준비금을 그러니까 예치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를 그러니까 0.25%를 적용하겠다는 거였었어요. 그걸 이번에 0.5%까지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이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설명이 좀 필요하게 나중에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제로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요. 은행 간 대출금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8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대도시에 있는 대형은행하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지방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하고요. 은행 간 거래를 하는데 작은 거래를 하는데 이 작은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금 빌려줄 때 0%뿐이 금리를 못 받으니까 빌려줄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 대출금이 크게 떨어지고 시중으로 흘러나온 돈들이 그러니까 다시 중앙으로 재예치가 되지는 그러니까 돈이 그래서 안 돌고 있는 통화 승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 유통수가 떨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을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로 금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킨다는 이제 우리가 의미는 이제 우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하겠냐 이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주요 국가들 간의 통화 정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디커플링 하고 있다는 측면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각국의 기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단기라든가 장기 금리들이 다 글로벌 동조화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금리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선언을 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 혹은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 속에서 이 언밸런스가 굉장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굉장히 저는 앞으로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교수님 설명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아직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장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예견돼 왔으니까요. 어떤 그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였겠고요. 그다음에 엘렌이 말을 할 때 우선 고용 시장에 상당한 개선이 있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2%를 달성한 예상이 확실히 든다면 물가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벌써 언급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물가가 2%에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설명으로서는요.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에 있어서 시차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리를 갑자기 다급하게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런 영향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의 그 우려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 9월, 10월보다는 조금 약간 약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위험은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매입한 자산, 장기 국채라든가 모기지백 시큐리티 같은 이것이 이제 압축되는 시기, 그런 예. 경우 금리가 더 다급하게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다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경제의 지금 페이스가 지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로존에서조차도 지금 거시적인 그런 불안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지금 올린 그 스타팅 포인트는 했지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파가 신흥국으로 타격이 전반적으로 펼쳤을 때 그 여파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아직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 또 얼마만큼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 미국 내부에서 대개 이제 뭐 월가라든가 미국 내부의 경제학자들 전망들은요, 예. 한 내년에 한 3 내지 4회 정도 그러니까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이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저는 물론 이 인상 폭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속도인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혹은 심지어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인상하다가 후퇴할 가능성도 저는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경기 회복이 내용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9월 금리 인상을 동결했을 때, 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유를 들었는데 해외 요인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통화 정책을 결정한 데 속에서 내부 요인만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전통적인 스탠스가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바꾼 거죠. 바꿨는데 그 부분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경제의 문제들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개선됐느냐? 거기에 되면 더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기다가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은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3분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예. 지난 2009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의 수출이 지금 최근에 둔화되고 있어요. 강달러 기조 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도 별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든가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다가 신흥국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가세가 되게 되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역시 그러니까는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예. 저는 그 지금 예상하는 옐런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예. 그 지금 숨어 있는 표현보다 더 그러니까는 아마 느리게 예. 증가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인상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뭐 내년에 연내 한 3, 4회 정도의 추가 인상을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지만 그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발표 자체가 그 예. 추가 인상 경로도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 덧붙인 게 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지가 않으면 그다음에 추가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언급을 벌써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강세화가 되면은 그리고 신흥국 경제가 불안하게 되면 안전 자산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그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이거나 아니면은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한 3, 4회 예상을 하지만 뭐 기존에 있어서는 영회나 한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교수님, 어쨌든 신흥국엔 타격이 있겠죠. 지금 몇몇 국가들은 굉장히 뭐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신흥국에서는 상당한 자금이 이미 유출이 진행돼 왔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통화 가치도 그러니까 취약한 신흥국가들 중심, 여기서 취약한 신흥국가라는 것은 대개가 이제 재정 적자라든가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들이요. 예.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원자재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그러니까 겪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에서 통화 가치 하락이 뭐 브라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한 2주간은 뭐 저기 브라질 레아라가 한 10% 가깝게 떨어지게 폭락하기도 하고요. 예. 그 결과로서 이제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예. 프리미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을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한 500bp,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오를 정도로.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 사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세계 경제가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부채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했냐면 대개 이제 부채를 더 동원을 해가지고 신용을 보다 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대개가 초저금리 속에서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어요. 예. 신흥국에 흘러들어간 돈 규모가요. 예. 국제결제은행이 추계를 한 것이 지난 이제 6월 말 기준으로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한 3조 8,580억 달러 정도예요. 엄청난 돈이죠. 돈이네.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정도예요. 이게 달러 표시 자금입니다. 순수하게. 유로화라든가 앵화 표시 자금 빼고요. 예. 달러 표시 자금만 해도 한 거의 4조 달러 가깝게 신흥국가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차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금을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여기 한 반 정도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비금융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조달한 자금들입니다. 예. 이 자금들에 우리가 0.25%만 적용하더라도 예. 자금 조달 비용이 한 1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됐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차입, 달러 차입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신흥 국가들의 자금 그 압력에 자금 압박에 그러니까요 시달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통화 가치 하락이라든가 신흥 국가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신흥 국가 자산을 다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이런 일부 취약한 신흥 국가들의 위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전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념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수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념이 되어질 것이고요. 전념이 되어지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에 굉장히 경색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교수님 얘기했듯이 안전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얻게 될 뻔일 겁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신흥국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지금 브라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국가가 있으면 어디겠습니까? 남미 국가가 우선 남미 국가. 그리고 자원 수출하는 국가가 우선 지금 자원 가격이 워낙에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 달러가 지금 상승하면서 자원 가격은 더 하락될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흥국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이 신흥국 부채가 국가 부채의 형태로만 띄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부채의 증가율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은요, 상환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신흥국의 내수 자체도 지금 후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신흥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침체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단순히 그냥 달러가 강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채 상환 능력 그리고 지금 신흥국이 지금 이 자금 이탈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리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 높았던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렸죠. 하지만 지금 뭐 다른 변화가 없이도 금리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금이 이탈할 요인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언급하신 브라질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도 그렇고요. 그다음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할 국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7% 성장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 전기 사용량 가지고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중국 통계를 못 믿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3%의 성장을 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중국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린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8월 11일 날에 환율 결정 방식에 어떤 변경이 좀 생겼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사실 대비를 저는 해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화의 패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위안화도 굉장히 절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속에서 위안화가 절상될 지금 그동안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절상된 나라가 위안화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둔화되지면서 결국 수출 부분의 경쟁력 약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환율 문제를 저는 이제 이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2 조치 이후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우리가 통화 바스켓 연동 방식을 또 바꿨죠. 예. 달러 페그제에서 이제 13개 국가 통화 연동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 위안화를 이제 위안화도 귀축 통화가 됐기 때문에 예. 급격하게 이제 변동을 이제 이렇게 시킬 수는 없겠지만 없을 테니까는 예.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완만하게 그러니까 위안화를 이렇게 인하시키려고 위안화 가치를요. 예. 이런 이제 조치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저는 환율 제도를 좀 손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환율제 변경은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인도의 그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분이신데 예. 그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교수 중에 하나로 이제 주목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도계 미국 저 교수였었는데요. 예. 라구람 라잔이 신흥국가들 기축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대외적 양적 완화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표현했었어요. 예. 그 대외적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환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환율 조정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가들은 그러니까 돈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는데 신흥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조건 속에서 결국 환율을 결국 그러니까는 수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환율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대외적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중국이 바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적 완화라는 것이 사실 지금 환율 전쟁입니다. 그렇죠. 내용상은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환율 전쟁이거든요. 환율 전쟁에 대응을 해서 중국이 선택한 것이 대외적 양적 완화를 지금 선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중국 입장 속에서는 지금 이제 수출 경쟁력 방어 조치로서 지금 사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역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이 그 무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새로운 규제들이요. 8,500건 이상이 증가했다고 WTO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G20 국가들에서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추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내수들이 별로 튼튼치 못하다 보니까는 해외 수출로 잠깐 돌파들을 하려고 각 국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무역 규제도 높이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중국의 수출도 이제 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경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내년에 중국 경제도 쉽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흥국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출 시장에도 분명 악재임에는 틀림없겠죠. 악재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졌을 때 그 직접적인 타격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뭐 위험이 들 수가 있는 게 뭐 자금 유출이라든가 달러와 연동된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통화 지금 바스켓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위안화를 자산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 자본시장 자체가 완전히 개방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이 좀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그런 영향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 실물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는 더 급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영향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금리나 주가 같은 그 금융시장의 영향은 보통 미국과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완전히 지금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금융과의 그 관련성은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내수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잃게 되면 중국의 영향이 글로벌로 퍼지게 되고 결국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서 그 금융 쪽에서도 타격이 있어서 저희가 주가 하락이라든가 환율이 뭐 급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신흥국 그리고 중국의 내년 경제 좀 예상해 봤습니다만은 결국 우리의 관심은 국내 경제일 것이고요. 뭐 최근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일부는 굉장히 좀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질문한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하자면요. 예, 일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현상이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많이 줄었네요. 예. 근데 사실 과거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게 달러하고 강세일 때 대부분 이제 과거는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에 도움이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요 국가 간에 통화 정책이 불일치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 국가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달러와 대비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중남미의 대표적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0%가 그러니까요. 레아라 가치가 떨어져 버렸고 달러에 대비해서요. 근데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16%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 대비 한 5.5% 정도뿐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그러니까 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별로 크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별로 그러니까 강달러가 별로 수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이 뭐 어저께 이제 연준에서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 4시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의외로 조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 많은데 이미 선 반영돼가지고요. 자금 유출이 많이 진행됐어요. 진행돼가지고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시장은 우리가 안 줄어들었지만은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매도가 이미 10월 말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매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10월달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옮겨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선물 매도로 국채 선물 매도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는 나타나고 있었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자금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태를 좀 약간 우리가 안일하게 보는 시각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부 취약한 신흥 국가들이 위기로 발전할 경우에 이게 이제 2차 전염 효과가 이제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이런 외부 충격이 나타났을 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냐는 것은 우리의 반응 정도라는 것은 우리의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취약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내부의 충격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같은 경우가 지금 초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해결 과제로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외부의 충격이 이런 내부의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과 결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시 그러니까는 취약한 신흥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7분 11초 지납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국제유가도 달러 강세와 공급 과잉 우려감으로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WTI는 또다시 배럴당 35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오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전거래일보다 0.07
0.7% 내림세를 보이며 현재 지수는 1976.8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오전장의 기관도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 넘게 오르며 665선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0.31% 하락한 243.4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전거래일보다 0.62% 하락을 하며 12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던 현대차가 주가 결국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64% 내림세를 보이며 15만 4,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로 밀리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유지를 하며 현재 구간 1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 여전히 5위권 안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1.10% 하락한 10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셀트리온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3%에 가까운 강세를 시현하며 8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카카오가 소폭의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5%대 강세로 마감이 됐었던 동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정반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전거래일보다 0.62% 오른 3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1%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최근 주가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50만 원 선에 근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1.5% 넘게 오르며 49만 2,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윗스 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금리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전에 아까 그 쉬기 전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간 다음에 그 말씀을 전에 질문에 답을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그 미국 금리 인상의 효과가 우리 지금 경제에 있어서 자금 이탈은 그렇게 급속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낙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요. 예.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선 외국인 투자 채권 잔액 비중이 한 6.6%로 낮고 여기에서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그 장기를 목표로 하는 그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우선 이유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외채 비중이 금융위기 전 52%에서 29% 정도로 외채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또 신용등급도 최근에 또 상승됐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낙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저희 외환 보유액이 8월 말 기준으로 3,610
79억 달러. 예.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금을 봤을 때 1년 만기 안에 지금 상환해야 되는 추정액이 한 1,800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지금 비중이 채권은 지금 6.6%로 낮은 비중이지만 예. 주식 같은 경우는 29%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지금 이탈을 했고요. 이런 그 외국인이 주식 자금 유출로 한 4,169억 달러가 지금 유출될 것으로 지금 모더레이트한 전망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런 추정만 봤을 때에도 지금 한 외화 보유액이 그러면은 1,0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자금 유출을 그렇게 안일하게 볼 그런 성격의 타입은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며칠 전에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우선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 다소 인하할 것이다. 그런 지금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정책 금리는 미국과 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시차가 보통 한 9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까지 그 과거 히스토리로 보면 나타났는데 예. 하지만 그 시중금리, 장기 시중금리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방향이 그렇게 다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정책 단기 금리가 다르더라도 예. 시중 금리가 미국과 자본이 이동함으로써 그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예. 결국 정책 장기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지만 후반기에 하반기에는 결국 금리 네.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네.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죠? 저도 이 교수님하고 비슷한데요. 예. 그 이주열 총재께서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 예. 미국이 올리더라도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과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기 이전에부터 예. 시장 금리는 단기 장기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금리로 되겠는데 CD 금리라든가 CP 금리 3개월짜리 되게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 0.1에서 0.2%포인트 이미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는 이제 회사채 이제 우량 기업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3년, 5년짜리들 보게 되면 대개 한 0.2에서 0.3% 정도 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예. 그 올라간 시점이 거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미국의 국고채들이 그러니까 1년, 3년, 5년짜리가 올라간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시장 금리는 이미 국제 금융시장이 이미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채권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선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그하고 따로 놓을 경우에는요. 기준금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시장에 그러니까는 경제활동하는 가게나 기업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미 지금 CD나 CP라든가 은행들의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걸 코픽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 주택 자금 조달 비용 금리가 이미 3%로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2%돼 있던 것이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시장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는 느끼는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이게 따로따로 논다면은 정책에 대한 오히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만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자본시장 개방 높은 도를 얘기했지만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저는 이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괜히 저렇게 지원시켜봤자 오히려 부작용만 더 갈 가능성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다. 예. 두 분 다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시겠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우선 양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1,2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지고 있는 부채 비중이 높은 비중이 소득 상위 계층도 있지만 하위 계층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변동금리의 지금 그 퍼센테이지가 한 67%로 높습니다. 지금 뭐 보통 한 2년 정도로 해가지고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한 내년부터 이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금리 인상했을 때 하위 계층의 그 금리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가계에 굉장히 커다란 지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한계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집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6개 중에 1개 정도가 지금 한계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영업 이익만으로도 지금 이자도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술금융만 해도 굉장히 지금 부채가 지금 굉장히 높고요. 그 만기가 지금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지금 돌아오고요. 그때가 됐을 때는 그다음에 이자율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률이 지금 가계가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위기인 것,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위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부 불안 요인, 외부 불안 요인이 만날 때 위기가 만들어진다. 분명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도화선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사실 내년 말 내지 내후년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이거 뭐 국책연구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원회라든가 뭐 정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고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대출도 좀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집단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됐었는데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그러니까 심사를 좀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하는 이유가 예. 이게 이제 입주 시점에 가가지고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과잉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12월 초에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그 가계 부채 관리 대책 이런 걸 내놨는데요. 예. 그 내놓은 곳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거기 제목을 보게 되면 선진화 방안이에요. 가계 부채 대책 관리에 대한 선진화 이렇게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기 때문에 안전한 대출이라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예. 굉장히 그 대출을 굉장히 쉽게들 해줬었어요. 그렇죠. 해줬는데 이걸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가들 기준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예. 소득 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상한도 조금 이제 강화시키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들도 많지만요. 예. 상당한 부분 40% 이상은 뭐냐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 대출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을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수용된 가구가 112만 가구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한 가구는 30만 가구뿐이 안 됐었어요. 예. 한 32만 가구 정도요. 그러니까 80만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분할 상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게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금리를 예. 굉장히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층들이 굉장히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결국은 주택 보유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LTV 비율이라고 하죠. 예. 이 그 주택 가치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출 비중이 차지하는요. 이 비중이 그러니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주택 대출 상한금을 이제 상한하라는 압박이 증가되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는 빠르면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예측을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이 추세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이제 나쁘다는 얘기죠. 거기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예. 상황 속에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시간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판 양적안을 제가 주장을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 그 분할 상한 능력이 없는 그 가계부채 같은 경우를 예. 좀 우리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 좀 발권력 동원해가지고 좀 도려내자. 도려내자 이거죠. 도려내가지고 가계부채 해결도 하고 환율 전쟁에도 좀 대비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도 좀 연착륙을 좀 시키는 예. 이런 좀 그러니까 그 복수의 효과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그럼 공적 자금이 좀 투입이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출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지 간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인수해내는 거죠. 예. 그 분할 상환 능력 없는 가게들을 예. 희망 가구들에 하여서 그렇게 다 인수해내는 거죠. 대출을 열으니까요. 예. 인수해가지고 그들한테 장기 임대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잘못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혼란이 야기될 것 같고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지금 문제는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 지금 제가 뭐 어제 오늘 신문을 찾아봐도 정부 쪽에서 발표는 뭐 저희 그 최충진님도 그러시고 우리 아직 괜찮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좀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가 결국 뭐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그런데 달러는 좀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엔화는 또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달러 강세만큼의 우리 원화 약세는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렇다면은 참 그 환율로 인한 또 수출 시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까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가 그러니까 외환시장 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외환시장 조작 국가라고 자꾸만 이렇게 견제받는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판 양쪽 하나를 제가 가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저는 사실 이 환율 문제보다도요, 더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저는 중화권 경제에 이미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섭이 됐다고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일종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예. 새로운 수익 산업들을 이제 만들겠다는 이런 건데 예.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은 저는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거의 살아남을 제조업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위기의 심각성을,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전면적인 재편을 예. 사실 우리가 이걸 이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을 해가지고 이게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이유가 예.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내부가 경쟁력이 있으면요 그 충격을 사실상 가볍게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우리 내부 체질이 약하게 되면은 결국 굉장히 크게 우리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내부 문제로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자꾸만 외부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내부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란 말이에요. 예. 연준의 금리 인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우리가 해결하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 빨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환율도 환율이지만 우리 내부의 제조업 경쟁력 중국에 비해서 이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또 다른 어떤 근본적인 대응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가장 위기에 있는 한계 기업을 빨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를 왜안 예상하더라도 글쎄 왜 안 옮길까요? 왜 안 옮길까요? 이게 문제죠. 뭐 선거 논리죠. 뭐 경기가 일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요. 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잘 안 좋다 그러게 되면은 표일까봐 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대책 최근에 내놓은 것들 중에 하나도요.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 내년 5월달로 연기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지방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그러니까 침체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선거 끝나고 난 이후로 가자. 예. 이런 논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나라 걱정보다는 자기들 선거 승리 이런 것을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명분은 국민을 위한 정치죠. 그렇죠. 예. 참 보면 답답합니다. 누구나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고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제가 예. 사실 이렇게 보이스아웃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를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마운데요. 예. 이 정치권이 지금 많은 문제라고 모든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게 그 채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을 그렇게 그 최고 의사 결정자한테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그 저희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 경제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그 예. 단행한다기보다 자꾸 이제 국회로 지금 돌아오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예. 그런 문제가 아직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 그다음에 규제, 예. 아직 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금 발전 가능성을 지금 해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고요. 제조업의 경쟁력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말씀하셨죠?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네, 산업.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도 우리가 빨리 네.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근데 무엇보다 좀 이렇게 정치권을 어떻게 조금
어저께인가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 한국은행하고 같이 이 물가 목표치를요. 예. 3%로 하던 거를 2%로 조정한다면서 예. 경상성장률을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중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상성장률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실질 성장률, 기본에 알고 있는 성장률에다가 물가 증가율을 합친 게 이제 경상성장률인데요. 그러니까 물가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물가를 좀 높이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물가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볼 때는 지금 서민들 생계 물가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 예. 상태 속에서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를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통행요금 인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정치 실패 결과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정치 치적을 위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고속도로를 막 닦아가지고 지난 10년간에 한 15개 정도가 고속도로가 생겼대요. 그 중에서 한 7개가 수요 예측보다도 한 5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막 남발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의 빚이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부채가요. 그 결국 그 비용을 국민들한테 결국은 이게 간접세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전가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도 가뜩이나 소득이 이게 불안정하고 고용도 불안정한데 가뜩이나 그러니까 실제 소득을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한테 고통만 사실 주고 있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게 전시 상황이냐 이딴 소리 나오는 것도 말이죠. 참 답답하게 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투자 좀 전략이 짚어주시죠. 지금 봤을 때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경우 보통 은행, 보험, 그다음에 수출 강세주에 있어가지고 그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했을 때 은행, 보험 아니면은 수출주들이 그렇게 강세를 띠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그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지금 정부의 지금 그 환율 정책이라든가 금리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 예전과 같은 그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대외 충격을 잘 그 견디기 위해서는 내부 펀더멘털이 지금 강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의 그 투자 심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신뢰성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15초 남았는데요. 제가 외부 강연하다 보면 일반인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고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안전자산, 그다음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의 이재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저녁마다 송년회 모임으로 바쁜 분들 참 많으시죠. 어느새 2015년이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경제 전망도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자칫하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어느 때보다 새해를 맞는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박희준의 경을 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새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